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추석 아침 6시.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각이었고, 저는 3시간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 한 숟가락, 나물 3가지, 전 8가지. 손가락 끝은 기름에 데어 붉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밀가루가 흩뿌려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에서는 전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손님들 오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부터 부친 동그랑땡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한 입 빼어 물고는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뱉어낸 고기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시작이고 마음속에서 차가운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28배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15년. 추석과 설. 1년에 2번씩 반복되는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간 문제가 아니야. 정성이 없어. 정성이. 내가 마음을 안 담으니까 음식 맛이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야. 명절인데 좀 더 신경 쓰지.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듯 식탁 위에 놓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낯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 모서리가 달아해지. 오래된 그 봉투를 시어머니는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아침에 저런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런 봉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표정으로만 미안해하고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가서 어머님 좀 모셔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됐어. 그냥 가봐. 더 복잡해질 뿐이야. 남편의 등이 멀어지고 저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어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도, 도도.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리듬을 타듯 칼질을 하며 저는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그려보았습니다. 11시에 시댁 친척들이 도착할 것이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차를 내고 저녁에는 또 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매년 똑같은 하루.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손끝에서 파에 매운 향이 코를 찔렀고 문가가 시렸습니다. 눈물인지 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해 보이는 햇살이었지만 저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아래서 저는 또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군. 오전 11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은 없었다는 듯이. 우리 며느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고,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만큼 효자 있나요?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하고. 효자라.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혼자 다 한 건 맞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주야, 너 혹시 이 나물 만들 때 참기름 얼마나 넣었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느끼하지? 참기름이 상한 거 쓴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한 참기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로 산 참기름입니다. 아니, 내가 먹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나물을 건넸습니다. 시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고 고개를 갸웃하며 한 입 먹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그래? 내 입맛이 이상한가?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변하나 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선 기운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대체 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삼켜왔던 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국이 떨어지면 더 끓여오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밥 더 가져와. 은주야, 국 좀 더 줘. 은주야, 물 줘. 제 이름이 계속 불렸지만 저는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썩, 철썩. 물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너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 명절인데 좀 밝게 웃어야지. 며느리가 시무룩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정작 저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누 거품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뛰어다니며 놀았던 아이들은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은 돈.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 모은 돈.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당장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500만 원. 15년의 세월이 2,500만 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집을 나가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캐리어였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닫고 옷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남편에게 남길 편지도 머릿속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옷을 깨며 저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8배 이 집에 와서 43이 되었습니다. 청춘이라 불리던 시절을 모두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몸을 숨기듯 문틈 사이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서재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보았던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그 봉투만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 봉투.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저 안에 들어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밑에 밀어넣고 복도로 살짝 나갔습니다. 서재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스락, 바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 깊고 무거운 한숨.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는 소리. 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추석의 달.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밤 11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 한 번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오는 걸까?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와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내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서재로 가시죠. 두 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누구시지?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계속 서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명절 밤에 찾아온 손님이라니. 게다가 시어머니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남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방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응. 아, 엄마 옛날 친구분이실 거야. 이 시간에요. 11시가 넘었는데. 가끔 그러셔. 엄마 친구분들이 밤늦게 오실 때도 있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방문이라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묵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서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서재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슬쩍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모두 드렸으니 이제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말이죠. 법적으로?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하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지? 불안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 서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 불을 끄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머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음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님, 이거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119 불러. 빨리.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커피 사올게. 여기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낯익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시는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저 안에 혹시 그 봉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은 복도 끝에서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그 사이에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산 증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김은주. 제 이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모든 재산이 제 이름으로 증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증인 서명도 있었고 공증도 받은 문서였습니다. 부동산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 집,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예금 잔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 왜 내 이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면서 왜 유산을 제게 남기신 걸까요? 서류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너만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은주야. 남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가방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서 왜 유산을 제게 남기신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강인하고 무서운 시어머니로만 보였던 분이 지금은 그저 나이든 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병실을 정리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유산을 남기신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있을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해. 직접 물어봐야 해.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추석마다, 설마다 반복되었던 날선 말들, 며느리로서 견뎌야 했던 모욕, 사람들 앞에서 당했던 창피함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일지도 몰라.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돈 때문에 착하게 구는지 보려고. 그래서 유산 이야기를 흘린 걸지도 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 손. 그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또. 규칙적인 소리.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한테 뭔가 얘기한 거 있어? 아니, 없어. 왜?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병원에서 엄마 혼자 계실 때 갔었는데 자꾸 은주 얘기를 하시더라. 은주한테 미안하다고, 은주한테 잘해줬어야 했다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냥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나 봐. 엄마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순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미안해하고 계신 걸까?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편찮으세요? 괜찮아. 물 줘. 저는 물을 따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시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어머니.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거든.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나한테 더 심했어. 매일 혼났지.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뭘 해도 늘 부족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욕만 들었어.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내가 아니면 이 집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시어머니는 제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단지 표현,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구나. 그리고 생각해. 나는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눈물이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나도 결국 똑같이 했구나.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일부러 날카롭게 대했어. 일부러 힘들게 했어. 어머니. 하지만 그게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는지는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명절마다 울먹이는 걸 보면서도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한테 유산을 남긴 건 5년 전이야. 내가 아이 둘을 키우며 이 집을 지키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이 진짜 이 집의 기둥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보다도 이 사람이 이 집을 지킬 거구나.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 모든 재산을 너 이름으로 증여하겠다고 했지. 변호사는 말렸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주는 건 드물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난 상관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내 것이야. 내가 지켜온 집이니까. 내가 울면서도 지켜온 이 집이니까.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말을 해야 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흘렀고, 그리고 며칠 전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어.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최종 서류를 정리했지. 어머니,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너한테 한 행동들 다 미안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병실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이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응. 내가 퇴원하면 우리 둘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지난 15년 동안 못한 얘기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살아온 그분이 지금은 그저 한 여자로, 한 어머니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은주야.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의사가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대. 나도 뭐라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팔을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나는 너한테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외출할까? 오래간만에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요? 좋아요. 그래. 우리 이제 좀 친하게 지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가족으로.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얘기를 제잘거렸고 남편이 회사 얘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엄마,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큰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아이들이 거실로 가고 시어머니와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은주야, 있잖아. 네. 어머니. 저번에 변호사한테 받은 서류 말이야. 그거 내가 잘 보관해도 나중에 필요할 거야. 어머니, 괜찮아. 그건 이미 내 거야. 내가 정한 거니까.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은주야.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란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봉투가, 그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행주를 들어 식탁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 식탁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며, 이제야 진짜 집처럼 느껴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미소를 지으며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시간이,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